제가 AI 역할 혁명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과 AI가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AI 혁명이 아니고 AI 역할 혁명이다. 네. 그게 지금 AI가 만들고 있는 변화는 거대한 특이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언급드리는 세 가지 기술, AI, 비트코인, 그리고 공간 컴퓨팅 이 세 개 중에 가장 특이점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가장 가까이 와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특이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보다 지금 AI 혁명이 먼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도 책에다가 찍어놨는데 네. 그렇게 그래프 올라가는 변곡점에 가장 가까이 올라와 있는 게 AI고 그다음이 비트코인, 그다음 공간 컴퓨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거대하게 바뀌는 그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지점. 네. 그래서 AI는 저는 역할 혁명이라고 명명을 해봤는데 네. 인간과 역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사실 최근에 AI들은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 AGI라고 하죠.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해서 인공 일반 지능이에요. 네. 인간의 지능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7년 전 알파고가 탄생했을 때 알파고는 바둑만 잘 뒀잖아요. 네. 근데 이 알파고를 딴 데다 쓰려니까 안 되겠죠. 용도가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지만은 네. 이 용도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이 지능을 대체한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7년, 8년 더 흘렀습니다.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이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데 인간의 창작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글을 대신 쓰고요. 네. 그림을 그리고요. 뭐 영상을 만들고요. 혹은 또 의사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냐면은 네.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AI 인덱스 리포트라는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네. 겨우 한 달 전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네. 이 AGI 시대, 현재 이 생성 AI 모델들은 어느 정도 인간의 추론 능력을 갖췄느냐. 네. 이게 인문학 분야에서는요. 네. 80%까지 올라왔어요. 와. 그러면은 뭐 경제, 경영 이런 쪽. 그럼 거의 뭐 인간에 거의 준하게 왔네요. 그렇죠. 뭐 과학기술 분야에 뭐 수학 분야 이런 데서 조금 아직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80% 아까 인문학 이제 경제 경영 분야 말씀드리는 게 이 80%라는 것이 누가 100%냐면은 인간의 최고치. 최고치요? 평범한 평균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네. 그것도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최고치가 100%고요. 네. 그러면 그것의 중간값을 매겨버리면은 네. 인공지능과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보단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일부 분야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이게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인간의 지능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80%까지 따라왔다. 그럼 모든 분야에 이것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 대신 써주고요. 네. 그림 대신 그려주고요. 뭐 의사결정 대신 내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역할 혁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기계가 내 노동을 뺏어갔다. 네. 그럼 내 일자리를 뺏어갔다. 뭐 그게 이제 노동의 역할 혁명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뭐 그 정도 볼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변화는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몰라요. 밖에 나와봐야 알아요.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고 우리가 2020년대를 돌이켜보면은 야 그때부터 역할 혁명이 시작된 건 맞다. 이미 되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실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뭐 자문이나 강의나 이런 데 많이 나가는 이제 대상 기업들이 마케팅 회사나 디자인 회사들이에요. 왜 이들이 저를 부르냐면요. 요즘 이 생성형 AI 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가볍고 말랑말랑한 업무, 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아이디어 내고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들의 업무가 대부분 그런 일들이에요.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주 또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업무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뭐 깊이 들어간 업무보다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 툴, 뭐 챗GPT든 그림 그려주는 툴들 써가지고요. 내 업무를 얘가 더 잘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이제 연봉 받을 수 있을까? 그쵸. 아니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디자인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AI를 배우고 이해하고 AI와 경쟁자가 되기를 넘어서서 협력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 AI의 역할 혁명은요. 이 기술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뀌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바뀌고 세상의 어떤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이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술의 얘기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내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영향력을 보셔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보통 우리가 챗GPT를 하면 뭐 텍스트,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챗GPT 이용해가지고 막 썸네일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지 만들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료로 결제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은 이제 일자리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이런 제일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제가 요즘 뭐 유튜브나 방송 출연들을 좀 하면서 네. 작가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교수님, 그 챗GPT가 제 일을 다 뺏을까요? 제 일자리 없어질까요? 사실 저는 되게 T 성향이라 가지고요. 네.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요. 죄송하지만은 작가님 그 업무가 사실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라서요.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방송 작가분들은 네. PD나 감독님이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출연진들이 또 의견들을 주면은 그걸 잘 종합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쵸. 챗GPT가 제일 잘하고 이 환각 현상도 잘 안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를 최대한 주고 이것을 연결해달라 이런 걸 제일 잘해요. 방송 작가가 이 인풋을 가지고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스토리텔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제일 챗GPT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질 수 있고 네. 근데 그것 저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는 게 네. 그것을 이제 업무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이런 뭐 작가든 뭐 기획자든 이런 일을 할 때 여러 업무의 이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만 특정 부분만 AI에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더 상위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 혹은 지시하는 역할과 지시받는 역할로 딱 두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해버리면은 지시받는 역할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지시받는 역할. 이행하는 역할. 이행하는. 네, 이거는 시키면 AI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지시하는 역할은요. 네.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는 게 네. AI가 세상을 주도합니까? 그래도 인간이 주도하죠. 그렇죠. 그럼 인간의 의도를 담잖아요. 네. 그럼 AI에게 명령하거나 방향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용도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의 볼륨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네. 최소한 그 역할은 남을 것이다. 그 말은 내 업무에서 지시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를 잘 찾아서 네.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AI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만큼 AI가 발달이 느린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뭔가 리포트를 보거나 연구 자료를 보면 뭔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내 생활에 바뀌는 게 너무 적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비용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생각보다 챗GPT 뭐 3만 원 하거든요, 전문가요. 근데 최근에 뭐 200만 원으로 책정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게 좀 이유가 뭘까? 정말 말씀하신 건 혁명이 다가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뭐 로봇이 나온다거나 이게 정말 직업이 없어졌다. 이런 게 없을까요? GPT-5 나오면은 뭐 2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패키지를 최대로 채우면은 내가 여기 이용하는 뭐 이용량이나 뭐 속도나 아니면 뭐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나 뭐 나름 이게 프리미엄 레벨로 이렇게 서비스를 나누겠죠. 최대치가 2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다. 아마 기업 뭐 전문가용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쵸. 일반인용은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건 과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발달이 이제 최근에 좀 정체된 거 아니냐. 뭐 아주 이렇게 짧게 단기적으로 1, 2년 보면은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기술이라는 것이 S커브를 타고 움직여요. 이렇게 급성장할 때도 있고요. 약간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지금 AI가 아주 급하게 발전해 왔어요. 지난 한 4, 5년간. 근데 이게 약간은 지금 정체 국면은 맞다. 그게 어제 실제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생성형 AI 시장의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을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의 기반 모델이죠. 챗GPT의 기반 모델은 GPT입니다. 근데 이 GPT를 개발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뇌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네. 이거 뇌에 비유를 하자면은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신경 정달 물질을 바탕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파악하고 연결하고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뉴런이거든요. 네. 우리 뇌 속에 뉴런이 뭐 1조 개 정도 있다라고 와. 뭐 이건 뭐 예측이죠. 네. 과학자들의. 어쨌든 이 뉴런에 해당되는 것이 인공지능, 이 머신러닝, 딥러닝 과정에서는 매개 변수라는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미터 숫자를 계속 늘리는 전쟁을 펼쳐왔어요. 기업들이. 뉴런 개수 늘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어쨌든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죠. 그쵸.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난 이제 생성형 AI의 지난 5, 6년간의 전쟁을 보면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GPT 3.5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쓰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메타 아시죠? 네. 페이스북. 메타 기업의 이 라마라는 모델은요. 1조 개 매개 변수를 쓴다. 네.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에 계속 이 규모의 경쟁을 해온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더 똑똑해진다라고 계속 진화를 시킨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규모를 늘린다라고 해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 향상이 거의 없는 정도가 됐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뭐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네.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 매개 변수 숫자를 더 올리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네. 성능적인 한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규모를 키우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이 많이 든다. 네. 업체 기업 입장에서. 네. GPT 3.5 이 거대 언어 모델 만들 때 네. 우리 엔비디아의 GPU를 네. 2만 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게 계속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가니까 거기 반도체 납품할 때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뭐 AI 알고리즘이랑 서비스랑 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의 뭐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규모의 경쟁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뭐 이런 하드웨어 세팅 비용도 많이 들고 학습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챗GPT가 이렇게 유료화를 되게 빨리 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를 쓰고 검색할 때요. 얘가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20원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네. 그 말은 사람들이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뭐 몇억 명 이렇게 늘어나면 얘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빠르게 그 유료 모델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유료로 쓰고 계시나요? 맞아요. 저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얼마 한 달에 한 3만 원 내는 것 같아요. 3, 4만 원. 한 3만 원 정도 네. 되죠. 생각보다 좀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비싼 네,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쟁이 지난 몇 년간 펼쳐졌고 이게 성능적인 한계 그리고 이게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는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규모의 경쟁에서 상업화 경쟁으로 옮겨지고 있다. 상업화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책에서 주로 언급한 게 기술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느냐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는 방향이라면은 네. 이걸 더 진화시켜야 되죠. 네. 과학자들이 혹은 네. 연구자들이 야, 매개 변수 더 늘려 2조 개 해보자, 10조 개 해보자. 똑똑해지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AI 분야는요. 규모의 경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완전히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중심이. 돈, 권력. 연구 중심에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권력, 이 무게 중심이. 맞습니다. GPU만 하나 구입하는데도요. 학교에서는 줄 서야 돼요. 엄청 주문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입도 선매라 하나요? 그걸 만 개를 뭐 선주문해가지고. 맞아요. 엔비디아랑 따로 별도 계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몇 년 동안 벌어지다 보니까 완전 학교 중심에서 학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 주로 언급한 자 이제는 상업화 전쟁이다. 결국 돈을 투자하고 이것에 주도하는 세력들이 어느 방향을 원하느냐가 인공지능이 이끌어지는 방향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로만 다음 기술이 뭔가요? AGI 시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이게 아니고요. 네. 돈을 투입한 자본을 이 리소스를 투입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기술이 앞으로 AI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실제 그려질까는 기술의 발달 속도나 어떤 뭐 이런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란 얘기신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이런 메시지를 정말 저는 대중분들께 정말 강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책을 쓰게 됐는데
이게 지금 AI,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AI 분야는요, 더 지금 빠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AI 석학 중에 한 분인 앤드류 응 교수님 계십니다. 네.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언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음모론을 본인 얘기했어요. 내가 AI 분야를 뭐 주도하는 나름대로 연구자 중에 한 명이지만 요즘 AI 분야가 심히 우려가 된다. 내가 어떤 장면을 요즘 많이 목격하고 있냐면은 AI를 주도하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미국 정치권, 정치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로비하는 거를 많이 봤다. 미국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표면적인 문제는 없는데 로비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비할 게 있나요? 인공지능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대중들은 알 수 없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맞죠? 제 추측에 따르면은 네. 자 돈을 엄청 투입했잖아요. 몇 네. 년간. 이미 오픈 AI만 해도 조 단위로 돈을 투입했고 네.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AI 분야에 몇 조씩 투입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이걸 돈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AI가 만들 변화에 여러 법, 제도, 질서적인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AI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예요.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예요. 그쵸. 챗GPT 쓰면서 내 데이터가 여기 넘어가지 않을까? 그쵸. 기업들도 이용자들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바뀐 거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GPT라는 거대 언어 모델, 혹은 또 요즘 이제 그림 툴들 많이 나와 있죠. 달리, 뭐 스테이블 AI, 뭐 혹은 뭐 미드저니 이런 네. 툴들 많이 있습니다. 그 툴이 이 그림을 정말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 게티 이미지 같은 이 무료 이미지 툴의 이미지들로 학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게티 이미지가 실제로 스테이블 AI에 소송을 걸었어요. 너네 우리 그림 가지고 학습했지? 그럼 우리한테 좀 수수료 내놔야겠네? 걔네 허락허락 내놓겠습니까?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려있는데 소송은 몇 년 걸리잖아요. 그쵸. 이게 시대는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소송 결과는 한참 있다 나와요. 그쵸. 그럼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로비해가지고 법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려면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제도가 형성돼야 돼. 그쵸. 야, 이런 거 너무 규제하지 마. 우리가 자율 규제할게. 야, 이런 거 너무 강조하지 마. 그래서 이게 요즘 이 AI 분야에 뭐 앤드류 교수 얘기도 그렇고요. 저도 되게 이제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AI가 이제 지능을 대신하고 이 너무나 인간의 중요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법, 제도, 질서, 인간의 기본권, 윤리 뭐 이런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수의 기업과 권력자들이 이 방향을 막 흔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2017년이었을 거예요. 어떤 한 AI 관련 컨퍼런스에서 유명 석학들, AI 네. 분야 전문가들과 또 이런 AI 관련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도 왔어요. 네. 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오셨어요. 뭐 이런 아주 유명인들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선언을 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아실로마 AI 원칙이에요. 그 아실로마 지역에서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실로마 AI 원칙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AI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AI를 만들고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이것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혹은 또 인간애적인 이런 관점들을 AI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10개 원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깨지고 있더라. 그걸 안 지키고 있다 기업들이. 네. 실제로 우리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네. 개발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챗GPT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업된 거예요. 앞에 발표를 하니까. 와 해주니까 신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챗GPT의 지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런 수익 모델들을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업화 관점이죠. 네. 그 다음날 그 오픈 AI의 이사회는 이 샘 알트먼을 해고합니다.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일주일 후에 복귀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슈냐라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샘 알트먼이 유능한 CEO니까 뭐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사건을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AI가 정말 뭐 윤리나 사회 공헌이나 뭐 발전 이런 것들 이 아주 이제 공통적인 이런 어떤 시대에서 완전히 상업화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 오픈 AI가 처음에 설립될 당시만 해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자였어요. 맞아요. 뭐 그런 윤리 경영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들 보면요, 뭐 ESG, 뭐 사회공헌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컨셉이랑 안 맞아. 너 나가라. 맞아요. 미국은 또 되게 과감하게 자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결국 뭐 직원들도 이게 스탁 옵션 이런 거 때문에 아니냐. 막 이게 샘 알트먼 복귀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샘 알트먼의 발언 자체가 상업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사회공헌 포기하고 상업화, 유료화, 뭐 이런 영향력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신호탄을 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이것에 화답하면서 경쟁이 더 촉발되고 있죠. 실제로 교수님 유튜브 판에서도요. 원래 이 방송이라는 게 물론 다들 한계는 있겠지만 올바른 정보 혹은 뭐 중립적인 얘기 혹은 누구의 주장을 어쨌든 사실이나 주장을 제대로 시청자분들 전달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가 돈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매일과 같이 무슨 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옆에 동료가 막 자지러지면서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멘트로 더빙해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영어로 막 말하고 그걸 하니까 진짜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윤리성을 놓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인공지능 만든 기업 단위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 이게 풍선 효과예요. 이게 기술이 긍정적으로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느냐? 예전에 다이너마이트도 안 그랬잖아요. 그쵸. 살상 무기로 진화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벨이 최초의 살상 무기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지금 풍선을 이렇게 누르니까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들어갔으니 이게 내가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된다. 빠르게 가려면은 질서를 무너뜨려야 된다.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또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시거나 내 직업의 영향력을 예측하실 때 다음 기술이 뭔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세 가지 기술 영역은요. 이 기술에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이 기술을 주도하는 정말 주도자가 아니라면은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그럼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끌어 나갈 인공지능이 그려질 세상에 맞는 주식을 사야 돈을 벌지 막 되게 이상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뭐 특허 특허 좋은 기술 나왔어요. 맞아. 이게 투자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이 특허를 가지고 누가 이득을 하느냐. 만약 이 특허가 정말 좋은 기술인데 지금 기존에 꽉 잡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가 된다. 이게 더 우리 사회에서는 긍정적인데 세상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해가 된다. 얘네들이 이걸 밟아버릴 거예요. 실제로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죠. 우리 세상에. 이런 걸 같이 보셔야 된다.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AI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혁명이 정말 눈앞에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되면 향후 뭐 10년 이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AI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 주실 때 저도 사실 솔직하게 예상하기 힘들어요. 저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조금 뭐 그나마 방향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우리 인간이 여러 분야가 이제 제정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제정이 되고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이유도 제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주 또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일하는 날짜도 제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5일 근무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한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됐죠. 네, 우리 예전에 토요일 날 학교 나가고 했었던 맞아요. 어린 기억 있으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5일제로 바뀐 것은 그만큼 기계가 들어와서 노동을 많이 대체해 주니까였거든요. 인공지능이 또 들어오면 또 3일 근무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고 또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이 볼륨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또 새로운 역할이나 또 중요한 포지션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고 뭐 여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생활 직업에 대한 인식 돈을 벌고 쓰는 방법에 대한 또 재정의 또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정의 이게 아마 앞으로 저는 5년 10년 사이에 아주 과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 말씀드렸으면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지만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대비하고 내 변화를 예측해보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끝으로 그 엑스트로피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네. 이 책을 써서 또 우달 책방이라는 너무 좋은 훌륭한 이런 채널에 또 출연하게 됐으니 뭐 요즘 시대에 걸맞게 또 책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엑스트로피 제가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기술만 가지고는 세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구나라는 네.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것이 자본가일 수도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분야에 아주 주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복잡한 변수들의 관계를 고려해야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특이점 기술들, 비트코인, AI, 공간 컴퓨팅까지 이 변화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네. 어떤 내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일해야 되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도 충분히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로 인한 다양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연구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저는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로피의 저자 김상윤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